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과잉 공급과 과소 수요를 이야기하면서 전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았는데요. 한동안 제가 구체적인 시황은 베리 플랫폼에서 칼럼으로만 다뤄왔다 보니까 오랜만에 유튜브에서 중장기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지난 10월 1일에 썼던 칼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직전에 벨리에 썼던 시황 칼럼 42편에서 10월부터 대선까지는 옐런이 풀어놓은 유동성 때문에 시장이 괜찮을 것이고, 대선 직후인 11월, 12월에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변동성이 커지긴 하겠으나 여전히 부양효과, 산타랠리 계절성으로 대단한 하락장이 올지는 미지수라 말씀드렸고, 2025년 상반기가 상당히 위험한 구간인데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S&P 500 기준 20% 하락장에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여전히 미국이 경기 측면이나 주식 측면에서 다른 이머징에 비해 압도적일 것인데, 이 하락장이 가고 난 이후에는 이머징 마켓 쪽에서 상당한 기회들이 포착될 것이며, 특히 한국은 27, 28년 시기에 매우 아웃퍼폼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이클 이야기나 세세한 이머징 이야기도 했는데 가볍게 생략하고요. 이 당시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당시 경기가 계속 호조였던 원인을 주로 바이든 정부 시기 불법 이민자 유입과 옐런의 과도한 부양책 때문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옐런의 과도한 부양책이 대선까지 단기적인 효과는 좋겠지만 그 이후 후행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따라붙으면서 경기 진작의 효과는 떨어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9일,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직후에 썼던 시황 칼럼에서 이 내용을 조금 구체화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을 3단계로 나눴었는데, 1단계에서는 한동안은 견조한 경기와 장기채 금리가 동행하다가 장기채 금리가 경기에 둔화 침체 압력을 넣기 시작할 것이라 보았고요. 그 다음 2단계에 접어들면 연준의 양적 긴축 종료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3단계가 절망편과 희망편으로 나뉠 거라 보았습니다. 3단계 절망편은 높은 장기채 금리로 인해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는데 트럼프 재정 지출이나 무역 관세, 감세, 소마 개정 비율 조정, 정부 부채의 비율 조정, 해외 국제 수요 하락, 스틱 인플레 등, 이게 전부 다 이제 칼럼에서 하나하나 다뤘던 부분들인데, 이런 수급 문제로 인해 장기채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시나리오인데, 이 경우 연준의 거의 유일한 카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만 남게 될 수 있다 보았고요. 반면 낙관적인 3단계 희망편은 연준이 충분한 양적 긴축을 하면서 향후 장기채 매입 여력을 확보하는 동안 경기가 견조하거나 혹은 경기 침체 조짐이 생기자마자 국채 수요가 폭발하면서 연준이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쥐게 될 경우로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11월의 생각이었는데요. 이 칼럼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올렸던 시황 칼럼 100편 최근 칼럼인데, 지금 11월에 올렸던 요 3단계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1단계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한동안은 계속 견조한 경기와 함께 장기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경기에 조금씩 둔화와 침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단순히 높아진 장기채 금리가 경기에 둔화 침체 압력을 넣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못지않게 무역전쟁과 관세에 대한 문제라던가 도지의 강도 높은 인력 감축이 침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시황 칼럼 56편에서 MMT와 CBDC 코인에 대해 다루면서 말씀드렸지만, 민간의 흑자는 정부의 적자고 정부의 흑자는 민간의 적자입니다. 이제 도지의 인력 감축이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펠로우 글로벌 매크로 실전별 훈련과정 5회차에서 다뤘던 클린턴 시기처럼 시장의 호재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확실한 악재로 볼 수 있습니다. 대선 전 옐런의 지출이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에 도움을 주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축 효과와 인플레 압력을 높인 것과 정반대의 기제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와 베센트는 억울할 만도 할 겁니다. 실제로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은 바이든 정권이 과도한 정부 지출로 가짜 성장을 만들어 왔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어쨌든 만약 지금의 지표들이 이 1단계의 후반 점점 침체 우려가 가시화되면서 이 2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3단계 절망편으로 가느냐 희망편으로 가느냐가 정해질 텐데요.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그 정책적 스탠스를 쥐고 있는 키플레이어가 더 이상 연준만이 아니라는 데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과거 08년도 이후부터 코비드까지 약 12년 동안은 연준의 통화정책이 주도하던 레짐이었습니다. 연준이 경제의 키를 쥐고 양적 완화,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 인하를 조절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경제의 키를 쥐려는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준만 잘한다고 해서 3단계 희망편으로 이어질 수는 없게 되었죠. 지금의 키 플레이어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머스크의 도지부서, 트럼프와 베센트, 연준, 그리고 중국을 위시한 무역 상대국들. 각각 한번 보시면, 우선 첫째, 머스크의 도지는 지금의 인력 감축 기조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머스크는 본인의 회사 주가도 신경 쓰지 않고 기행을 일삼는 사람인데, 그깟 S&P 500 몇 프로 내렸다고 눈 깜짝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정 감축을 하기는 하되 주식시장이나 표심에 영향을 줄 정도로는 하지 않기를 원하는 트럼프와 머스크 간에
2차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1차 균열은 제가 시험 클럽 63편에서 유대인 문제에 관해 쓴 바 있는데 그리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이 기조에 있어서 재정 적자에 매우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메디케어나 소셜 시큐리티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이틀 전 트럼프가 이렇게 못 박아 버린 것도 둘 간의 미묘한 이견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트럼프 베센트는 경기 침체 조짐이 계속되면 심경이 복잡해집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요인입니다. 몇 개월 전처럼 경기 지표가 한창 좋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 중 스태그, 즉 침체 쪽은 걱정할 필요 없이 인플레이션만 잘 컨트롤하면 됩니다. 그러니 트럼프는 관세를 때리면서 유가를 하락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빨리 와버리면 관세를 쉽게 때릴 수가 없게 됩니다. 유가를 컨트롤하는 것도 소용이 없죠. 유가 하락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그 반대로 유가 상승이 경기 침체에 도움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치 사이클을 고려해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어차피 맞아야 하는 조정이라면 취임 직후에 세게 맞으면서 바이든의 과도한 재정 지출을 통한 가짜 성장 탓을 하고 이후 중간 선거까지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그림을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이 베센트가 지금 계속 바이든 옐런의 재정 지출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초반에 관세 강경책을 펼치며 재정 감축도 강도 높게 진행하면서 타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고 추후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도 줄여둔 다음에 2년차부터 완화적인 기조로 나오는 시나리오가 트럼프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25년 상반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일 거라는 생각은 작년 4분기와 동일합니다. 셋째, 연준의 경우를 보면 만약 경기 지표들의 모습이 경기 둔화, 기대 인플레가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는 좀 스태그적인 경우라면 연준은 두말 할 것 없이 인플레이션부터 때려잡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70년대 당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연준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는 이제 벨리 참가자분들은 요 글로벌 매크로 실전편 3, 4회차에서 우리가 다 배웠죠. 만약 연준이 그렇게 인플레 잡는 것을 우선하지 않는다면 해당 연준 의장은 아서 번스식으로 매우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살짝 고개 든 상태에서 경기 둔화 지표들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연준은 무언가 큰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쉽사리 금리나 기조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연준의 이런 스토리는 과거부터 두고두고 반복되어 왔죠. 이 그린스펀 시절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연준이 적시에 금리 인하를 잘 해서 소프트 랜딩을 성공한 사례는 과거 60년 동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언제나 연준은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며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다가 무언가 급작스러운 일이 터져서 시스템이 붕괴 되다시피 하면 그에 발맞춰 금리를 큰 폭으로 끌어내려왔습니다. 당장 21세기만 봐도 금융위기 때 그랬고 코비드 때 그랬죠.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 중국을 위시한 각국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트럼프가 관세를 푸시하기 점점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맥락에서 중국은 위안화 절하를 통한 대응을 하지 않고 계속 위안화를 방어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이 도표는 저희 팀이 지난달에 벨리의 칼럼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을 정리할 때 올린 자료인데요. 이 벨리 참가자분들은 이 트럼프의 귀환, 미국만을 위한 멋진 신세계 칼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 미국 경기가 계속 강하면서 트럼프가 유가 하락을 위해 움직이고 있을 때는 세계 각국이 가장 왼쪽의 시나리오, 자국 환율 절하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서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과 함께 기대 인플레이션은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타국,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환율을 절하지 않고 타국 업체들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음으로써 이쪽 편,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트럼프의 관세 강경책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함께 환율도 유심히 챙겨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만약 트럼프가 해외 각국의 관세를 때리는데 해외 각국, 특히 중국은 본인들의 환율을 절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향후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조짐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연준으로 하여금 더 매파적으로 나오게 하는 트리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보면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머스크의 도지는 재정 감축을 멈추거나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등 주요 지출은 손을 대지 않고 트럼프 베센트는 관세에 대해 약하게 나오고 중국을 위시한 각국은 자국 환율 절하를 하고 연준은 디스인플레 기조 속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시장이 매우 아름답다 할 수 있겠고요.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머스크의 도지는 시장 움직임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정 감축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트럼프 베센트는 관세에 대해 계속 강경하게 나오고 중국을 위시한 각국은 자국 환율을 절하지 않고 연준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속
것도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 머스크 도지의 경우 트럼프가 메디케어 및 소셜 시큐리티에 손대지 않겠다고 제동을 걸면서 살짝 낙관적으로 가고 있지만 나머지 요인들은 비관적 시나리오로 흐르고 있어서 1대3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주가의 향방을 좌우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뭐 그 뒤로는 기술적 분석 등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벨리펠로 3기 모집을 이제 이번 달에 마감하기로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3기를 마지막으로 이 기수제 프로그램은 폐지가 되고요. 지금 이번 하반기나 이제 내년에 벨리 플랫폼이 완성형으로 이제 오픈했을 때는 지금 기수제로 가입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이 특별 계정들에 드리는 혜택들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3기 정원은 다 찼지만 혹시나 오랜 기간 월가제 유튜브를 구독하셨던 오랜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돼서 이번 달에 이제 모집이 종료되기 전에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고요. 이제 벨리 펠로 프로그램은 월스트리트 전문가들과 홍진채 대표님과 같은 찐 실력자, 운용력들이 직접 투자의 정도를 걸으실 수 있게 가르쳐 드릴 뿐만 아니라 배운 내용을 손쉽게 실전에 응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이제 함께 어떤 종목이 좋은지 분석하는 기업 분석 대회에서 이제 매치마다 1,000만 원 이상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저도 제 개인 투자하는데 이 작품들 덕을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시황에 대해 예측도 하고 모의 투자도 하는 대회를 통해서 함께 집단지성으로 투자 성과를 올리는 시도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아마 들어오셨을 때 가장 만족하실 부분은 커뮤니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훌륭한 월가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찐 실력자분들이 많이 모여있고 이런 다양한 분석글이나 블로그 글들이 벌써 월 4,000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에 입장하시면 초심자분들은 강의를 들으신 후에 다른 잘하시는 분들의 분석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이제 점진적으로 쑥쑥 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초심자 입장에서는 직접 분석을 일일이 다 해서 투자하는 것은 가성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도 타인의 분석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판단함으로써 성과도 이제 추구해 볼 수 있고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신 분들은 다른 실력 좋은 분들과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성과를 추구하면서 그런 상금도 꾸준히 탈 수 있는 그런 효용을 이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에 속한다는 사실 자체가 두고두고 우리가 일평생 이제 100세 시대에서 50년, 60년 재테크를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수많은 기능들은 뭐 일일이 제가 여기서 다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개인 투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제 거의 다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시고 7일 동안은 100% 환불해 드리기 때문에 한번 체험해 보시면은 효용을 체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번에 3기 모집 때 이제 한번 들어와 보신 참가자분들의 환불률이 불과 2%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그 효용에 대한 여실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25년도 상반기 시황 전망을 오랜만에 업데이트 드렸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